채널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나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민영, 임승호, 설주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뉴페이스 임승호 대변인을 모시고 한번 또 열띤 토론을 벌여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생중계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내일 있을 중요한 일정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항고심 선고가 있는데 이게 TV 생중계가 허용이 됐어요. 뭐 이례적이다라고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보통은 전압 사건들은 생중계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슈를 끌만한 것들, 네. 특히나 뭐 꼭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어떤 좀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생중계를 허용하고 있는데 아마 내일 사건도 당연히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겠어요. 대선을 특히나 지금 어찌 보면 대선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네. 저는 아무래도 생중계 허용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뭐 내일 선고도 뭐 어떤 분들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속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네. 대선에 후보자 등록 전에는 내줘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죄든 무죄든 간에 어떠한 결론이든 간에 대법원에서는 결론을 내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이재명 후보는 내일 법원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법원 그 선고 같은 경우는 출석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심이기 때문에 서류로만 검토를 하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피고인이 굳이 출석을 안 해도 그냥 네. 선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내일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고 여기서 세 분께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고 결과에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 텐데 선고 결과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례대로 박민영 대변인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뭐 이제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면 네. 실망도 클 수밖에 없다. 저희가 사실 희망회로 많이 돌리고 있는 분들 계실 텐데 아닐 겁니다. 사실 예, 이제는 아닐까요? 너무 많이 지금 대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보수 진영의 그 지지자들 분들께서는 이번에도 좀 법원이 법리가 아니라 정무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사실 지난 3월 26일 날 2심 판결이 나왔을 때도 저희가 상당히 경악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식의 그 법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판결을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원본 사진까지 같이 그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 떼어진 확대 사진 하나만 놓고 그것을 조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이제 법률가 출신이 심지어 뭐 직무유기다, 협박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법률 용어까지 사용을 한 것에 대해서 단순 의견 개진이다라고 해버리니까 네. 그런 식으로 답을 정해놓고 논리를 맞추면 저희가 뭐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이제 법의 이념이라는 것이 법리도 중요하지만 한 목적성이라고 하잖아요. 국민들이 신뢰를 해야 그 법이 지켜지는 것이고 예. 법이 지켜져야 질서유지 기능을 하는 건데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좀 정치적으로 판결해도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의구심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한테 법리적으로 한번 따져보라고 하면 유죄가 안 나는 게 저는 이상하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2심에서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판결을 할 수가 있구나, 자기적으로. 이걸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또 우리가 그 재판관 몇몇 사람들한테 이 선거와 이 대선의 명운을 맡길 것이냐? 저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다라고 생각하고 예. 우리 당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조 중심 정서를 탈피하지 못하면 이 어떤 수동적이고 딱딱한 기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법조인들이 분명 유능하시고 이제 또 전문직으로서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네. 우리가 너무 수동적으로 이제 그 법 자체를 상수로 두고 그 집행 결과만을 추종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닌가. 그냥 우리가 그 성향도 우리가 그 사람들도 알 수 없는 재판관 몇 사람한테 이 당과 국가의 명운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가. 전 이쯤 되면은 깨달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가 괜히 기대를 품다가 또 실망하고 실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리 후보가 가진 유능성과 좀 정책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차라리 바람직하다. 예. 저는 그래서 내일 3시에 그냥 결과 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런 말씀이셨고 내심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승호 대변인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사실 법원 판결에 대해서 시기를 가져가지고 뭐 무죄가 나올 것 같다, 유죄가 나올 것 같다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또 자제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네. 굳이 예측을 하자면 사실 5월 7일, 8일 정도 선고가 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5월 1일 정도에 나온다는 것은 뭐 쟁점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신속하게 전원합의부에서 좀 판결이 있었던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2심 판결을 그대로 가져갈 것 같다는 것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무죄 판결이 날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죄 판결이 나든 파기환송 판결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든 네. 저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에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오히려 점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재명 대표가 그간의 어떤 성남지사 선거나 경기도지사 선거나 지난 대선 선거에 있어서도 인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아니면 전과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재명 후보는 그러한 공격이 이제 유효하지 않은 후보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남지사 선거를 거치고 경기도지사 선거를 거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정치적으로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유권자들이 이미 판단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그들이 판단하는 장점이 오히려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거들을 계속 이겨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파기자판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기 때문에 파기환송이나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박민현 대변인께서는 뭐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2심 판결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사실 2심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것이 판사의 판단에 있어서 어떤 자신의 기억과 인식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판사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서 1심과 2심이 달라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뭐 저는 조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소 좀 유하게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외였지만 뭐 협박이나 조작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주관적인 단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가지고 또 정치권에서 뭐 사법부가 죽었다 내지는 민주당에서는 또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단을 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재명 대표가 이미 갖고 있는 전과 사범이라는 것이 어떤 네. 것을 의미하는지 좀 파악을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주환 변호사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뭐 두 분 다 약간 무죄 가능성을 생각하시는 그게 거예요?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저도 마냥 희망과 현실 사이인데 네. 희망은 파기자판을 하는 게 맞다. 파기자판을 안 할 요건은 아니에요. 우리 법문에 정해진 파기자판 요건은 됩니다. 네. 뭐 더 이상 뭐 어떤 사실관계에 있어서 더 심리를 해봐야 될 이런 것도 필요가 없고요. 이미 다 어느 정도 심리가 됐잖아요. 1심에서 2년 2개월 동안 다 했고 2심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근데 예. 어떤 법리적인 해석 결과가 달라진 부분이라서 저는 파기자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저도 두 분하고 비슷해요. 어떤 이 대법원에서 이거 상고 기각을 안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만은 파기자판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럼 자판을 한다 손 치더라도 100만 원 이상으로 할 것이냐. 그렇죠. 그럼 당장 이번 대선에 못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고 파기환송은 뭐 그냥 다시 돌려보내서 고등법원에서 하게 되는데 그러한 절차는 굉장히 오래 걸리죠 생각보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은 어떤 선거로 이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선거로 이길 생각을 하셔라라는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근데 박민영 대변인도 얘기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자꾸 뭐 희망으로 돌리고 그렇죠. 외부 요인의 기대라고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말씀이셨는데 지금 보수층 내에서도 약간 그런 여론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대단한 약점이기는 하지만 네. 또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좀 지나치게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이 정치적인 단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인 단죄를 통해서 정치적인 생명을 끊어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 좀 예. 전 지나친 좀 과잉한 믿음이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한 번의 재판에 대한 파급력이 이렇게까지 큰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충격받을 일도 아니에요. 우리 임승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사법부 판결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3심제를 저희가 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변수 중에 곁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것을 본질로 얘기를 했다. 그리고 사실 허위사실 공표죄가 이렇게까지 늦게 거의 뭐 2년 반 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재판이.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지만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은 이미 이 백현동 로비스트라든지 대장동 재판 같은 것들 상당히 진척이 됐거나 네. 이미 복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사법부의 판결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좀 어찌 보면 비본질적인 이슈에 정치의 명운을 맡길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좀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일 무죄가 확정이 될 경우에는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재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가 무죄로 클리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사법 리스크를 다 벗은 것처럼 이제 선거 캠페인에 돌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측면에서는 그런 점들을 강조하겠죠. 그리고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전과에 대해서 만약에 사법부 판결이 내일 무죄가 나온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는 깨끗한 후보다라는 선거 캠페인을 가져갈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의 그런 전략도 뭐 잠깐의 어떤 이재명 후보의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약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 전과나 인성 문제도 있지만 저는 가장 큰 것이 정책 문제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네. 어떤 예. 엔비디아 발언이나 뭐 내지는 어떤 웹툰 작가의 간담회에서 가서 다소 무지한 발언을 했던 것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했을 때 이재명 후보 캠프의 전략을 보면 지금 굉장히 좀 저자세로 가고 있습니다.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생중계나 라이브 방송에 나왔을 때 계속해서 실수하는 모습들을 지난 대선에서도 보여줬고 또 언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대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을 지난 선거들에서도 보여줬잖아요. 네. 당선 이후에 예. 뭐 끊어버리라고 한다는 듯이. 그래서 굉장히 라이브 앞에서 굉장히 약해지는 후보라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것들을 줄이고 만약 내일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전략을 가져갈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되고 3자 구도로 본격적으로 선거가 진행되면서 예. 본격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그런 것들을 숨길 수 없는 시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진면모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의 어떤 내일의 판결에 있어가지고 무죄 판결에 의한 민주당의 전략 뭐 다소 반등은 있을 수 있더라도 그렇게 큰 유의미한 전략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무죄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지만 만약에 파기환송이 된다면 서울고법에서 다시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원심이 무죄였으니까 유죄 취지로 돌려보낼 테고 그러면은 그 형량이 얼마가 나올 거냐도 관심일 텐데 오전에 주진우 의원이 이제 정치 시그널 출연하셔가지고는 뭐 이렇게 좀 5월 1일에 빠르게 잡힌 걸 보면 만약에 파기환송이 됐을 경우에 대선 전에 네. 최종 선고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능은 하죠. 이번에 대법원 네. 어떤 선고도 굉장히 빠른 거잖아요. 거의 그때 3월 27일이었나요? 그때 항소심 법원 3월 25일이었나 하여튼 항소심 법원에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거의 지금 한 달 조금 넘어서 그러니까 네. 한 달하고 한 40일 정도 안에 지금 나긴 났거든요. 뭐 불가능한 건 없죠. 형량만 정하면 되니까. 뭐 사실심이 뭐 그것도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이 된다고 한다면 형량만 정하면 되는데 이제 형량을 100만 원 이상으로 할 것인지 이하로 할 것인지.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틀렸다라고 하면 원심 법원이 1심이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심에서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데 이걸 벌금으로 바꿀 만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네. 이런 것만 판단하면 되긴 해서 뭐 주진우 의원 이론대로라면 그게 말이 틀린 건 아니다. 근데 만약 법원이 그렇게 할 것인가? 그렇죠. 못하지 않을까요? 예, 법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자연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까지 될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소위 이제 레토릭이라고 하잖아요. 저 법은 레토릭이라고 봅니다. 예. 제가 폄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론도 사실 법리를 짜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봐요. 논리만 맞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 결정문 쓸 때도 인용 기각 각하를 다 써놓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결론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희망 고문할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여기서 잘할 생각을 그렇지, 하자. 맞아요. 예, 전 이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냥 아니 어차피 선거는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 사법부에 대한 것은 사법적인 처리를 그냥 기다려야 되니까 네. 그 정치적 파급력이야 뭐 그건 결론적 나중의 일이고 저는 지금에 와서 이제는 캠페인 모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네. 계속 선거만 바라볼 수는 없다니까요. 선거를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 지지층이라도 저는 너무 이렇게 신경을 과민하게 쓸 필요는 없다. 저희가 지금 네. 계속 뭐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뭐 재판 결과, 네.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결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예측은 또 다 틀리고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지금 아마 보수 유권자들도 내일 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걸요. 제가 봐도 뭐 그렇게 기대하는 그런 건 없어요. 과거의 어떤 1, 2심 판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차분한 상태이고 오히려 언급조차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내일 이게 그렇게 이게 지금 언론사들은 다들 지금 특보를 지금 구성하고 있잖아요. 뭐 그만큼 이제 언론에서는 주목할 만한 사건이긴 한데 네, 뭐 생중계도 한다고 하니까. 네, 뭐 근데 제가 볼 때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뭐 신경 이게 뉴스거리인가라는 생각도 아마 그리고 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네. 작금의 시대 정신이라는 게 사실 저도 윤석열 정권에 있었지만 예. 시행령 통치를 한다라든지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든지 사실 이런 좀 식의 사고 자체가
저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네.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30번의 줄탄핵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소야대 국면 정권 초에 했던 이야기들 때문에 사실 반박할 이야기가 없는 것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법조 중심이라는 걸 그래서 경계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법을 만들어 놔도 그냥 대통령령으로 시범 사업으로 밀어버리든지 뭐 지자체 자율로 묶어버리든지 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통치를 하는 것이 이 정치라는 본원에 부합하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저희가 그 야당과 협의하고 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제 그런 마음가짐 자체를 갖추는 게 다시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그래야 예.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어떤 선대위가 출범을 했는데 일단은 국민의힘은 경선이 진행 중이고요.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준석 후보를 일찌감치 확정을 지었잖아요. 오늘 선대위 뜬 거 보고 좀 어떤 생각이셨을지 궁금한데 보니까 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랄까 보수 진영의 인사들도 상당히 많이 합류를 했더라고요. 이게 그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뭐 이재명 후보가 우클릭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외연 확장에 꽤 공을 들이는 선대위다 이런 느낌은 좀 들더라고요. 글쎄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석연 처장이나 권오걸 의원, 권오걸 전 의원. 권오걸.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예. 저는 사실 권오걸 이름도 전, 헷갈려 하실 정도로. 권오걸 전 의원이나 뭐 이석연 처장이 선대위에 합류했다고 보수가 확장됐구나라고 저는 중도층이 생각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뭐 적어도 지금 출마를 하지 않으시는 뭐 하지 않으실 것 같은 유승민 전 의원이 합류하다든지 뭐 그 정도면 누가 모르겠는데 들어도 저 사람이 갔어 네. 이럴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분이 만약에 합류를 했다면 그렇겠지만 이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렇게까지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과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인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권력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후보와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 사실 뭐 민주당 쪽에서 누가 넘어왔다, 민주당 쪽에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런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반대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도 뭐 넘어왔다, 다시 뭐 보수를 확장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러한 인물들 몇 명이 어떤 권력의 덩어리짐의 흐름에 따라서 합류하는 것을 가지고 중도 보수를 확장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이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결국에는 중도 보수라는 것을 이재명 후보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책과 아젠다로 보여줘야 된다. 근데 정책과 아젠다가 어떻습니까?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말을 흐리면서도 전생의 기본권이니 말장난을 하고 있고 뭐 과거 말했던 토지보상법이 아니라 이제 토지에 관련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과거 지난 대선에서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급진적인 그리고 위험한 정책들을 내심에 숨기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박에 뭐 줄구어서 수박인 척 하려는 그 모습이 과연 국민들이 많이 겪었고 과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이런 인사들 몇 명으로는 절대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 비명계 인사들도 많이 합류를 했는데 박용진 전 의원도 합류를 했고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도 들어갔잖아요. 네. 이건 그냥 대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일단 그러니까 뭐 견제를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 일단은 좀 들어가자 견제란 이런 말이 걸까요? 나오는 순간 바로 딱지가 붙을 텐데. 수박인가요? 또 수박딱지 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확장하는 거와 또 이런 분들이 여러 뭐 명사들이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야, 좀 이제 뭐 유리하다고 생각하니 뭔가 본인이 뭔가 나중에 한 자리를 한번 더 해볼까? 약간 좀 그런 뭐 생각? 아니,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이 실제 선거에서 뭘 합니까? 근데 엄청 많아요 인원이. 아니, 그러니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건 없잖아요. 얼굴 마담이 있죠. 사실. 그냥 얼굴 상징적 의미죠. 마담이고 그냥 한번 뉴스거리 한번 나는 것이고 네. 나중에 사진 한번 몇 장 찍는 것이고 그런데 뭐 나중에 또 본인의 또 공과를 논할 때는 또 본인의 공을 또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뭐 약간 뭐 불나방이라고 해야 되나 불이 켜지니까 거기 큰 불이 켜지니까 그냥 모여들었군요. 다 네. 모여들고 있구나라는 예.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뭐 박용진 의원이야 뭐 글쎄요 뭐 본인은 마치 소신 있는 척 하겠지만
소신이 있는 척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네. 그 진정성이 조금 많이 훼손된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정책적으로 소구를 못하니까 네. 사실 지난 탄핵심판 국면 때 뭐 상속세 완화를 해주겠다, 뭐 50시간 유연화를 해주겠다, 뭐 내가 말 들어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 그렇게까지 했으면서 양대 노총을 만나자마자 거의 무릎 꿇듯이 하면서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말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워낙 이 조직이 견고하고 86세대가 지금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도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정책적으로 확장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부 반발 때문에.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 어떤 뭐 선거 복장에다가 그 빨간색으로 줄 하나 그어놓고 예. 예, 인사들도 사실 그냥 그 명예직 상징적으로 있는 그런 자리에 그냥 포진시키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저는 이재명 후보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합집산 정치하는 거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진보당이 그 대선 출마를 하는지도 몰랐는데 네. 후보를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후보를 냈고 네, 김재현 후보. 네, 지금 단일화를 또 민주당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이제 보수 진영의 그런 원로들을 데려온다라고 하고 한쪽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고 이건 용광로가 아니죠. 예, 용광로에서 제대로 이게 녹아들어서 화학적 결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기계적으로 이합집산을 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리고 저희 당도 지난 총선을 돌이켜보면 네. 사실 저희 이념 정체성을 오히려 흐트러뜨리고 그러니까 5.18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망원 공천을 취소할 정도인가? 라고 하는 그런 발언까지 칼같이 쳐내면서 정작 이상민, 뭐 김영주 같은 사실 민주당에서 정말 차라리 지금 뭐 언급되는 그런 보수 인사들보다 훨씬 더 무게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아무 그 검증 절차 없이 그대로 데려와서 후보를 또 만들어뒀잖아요. 예. 결과가 좋았나요? 운동권을 청산한다라고 하면서 전향 네. 운동권을 그 내세우는 것이 전혀 효과적인 선거 방식이 아니었고 저희가 그런 식의 이합 집산은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고 네. 차라리 상대 진영의 그런 좀 뭐랄까요 그 EJ를 통해서 갈등하는 동안 우리 후보를 어필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런 식의 그 눈 가리고 아웅식의 그 정체성을 흐트러뜨리고 오히려 저 사람들이 뭘 했다고 자리받아가나 네. 이런 말만 나오죠. 그래서 이 성장과 통합이 와해됐던 것처럼 오히려 민주당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 국민의힘에서 펼쳐지고 있는 빅텐트는 과연 민주당에서 이합 집산으로 보지 않을지 뭐 이런 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단일화입니다. 두 번째로 드릴 질문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출마 결심 굳히신 것 같아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앞으로 남은 시간표가 어떻게 될지 세 분에게 좀 여쭤볼까 하는데 역순으로 좀 갈까요? 설주환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네. 스케줄을 어떻게 좀 짜고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4일 출마를 예상을 했었는데 4일 출마? 왜냐면 3일 날이 국민의힘 아마 최종 후보가 선출되는 날이니까 네. 아마 선출되는 후보를 보고 저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뭐 또 다른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조금 더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근데 저는 좀 4일이 제가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 쪽이라고 이제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4일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뭐 그게 좀 예의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아무래도 후보가 정해지고 나서. 국민의힘 후보가 네. 아무래도 정해진 다음에 출마를 하는 게 맞지 하기도 전에 한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영향을 줘야 되니까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좀 줄 생각이면은 그 전에 나와야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또 네. 단일화할 거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저는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 측 누가 되든 뭐 김문수 후보가 되든 한동훈 후보가 되든 간에 둘 중에 한 분이 되실 테니까. 근데 제가 그쪽에 아마 있는 참모진이라고 한다면 저는 후보자 등록 이전에는 안 할 것 같아요. 하지 말자. 네. 이거 룰 세팅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단일화를 하되 예를 들어 룰 세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예. 시간을 촉박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스스로 뭔가를 보여줄 걸 좀 봐야죠. 최소한 일주일이라도 봐야죠. 예. 이 시간 없는 대선 기간이지만 일주일 동안에도 혼자 뭘 할 수 있는지 뭘 하는지를 좀 보고 판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알겠습니다. 임승호 대변인은 좀 어떻게 앞으로 어떤 스케줄을 가져갈 것 같으세요? 뭐 한덕수 대행. 며칠 날 사퇴를 하고 이런 걸 점치는 게 너무 점집 같아가지고 제가 좀 네. 민망하긴 한데 예. 뭐 오늘 언론 보도들을 보니 내일 사퇴를 하고 뭐 그 다음 날 출마 선언을 한다는 게 다수설인 것 같아서 네. 뭐 저도 만약 한다면 그 시기가 맞다고 본다. 근데 저는 원론으로 돌아가서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하지 않는 것이 맞죠. 사실 뭐 계엄에 대한 책임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이 지금 국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어떤 대통령을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분위기가 집중되면서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한덕수 총리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오늘만 해도 어제였나요?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 정부와의 통화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선거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협상을 상당히 빨리 마무리 지으려 한다라는 네. 전언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 정부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한덕수 대행이 명확하게 그 의사를 밝히지 않고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든 즐기고 있는 거라고 봐요. 어떻게든 저는 나오지 않더라도 국민의힘 측에 있는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그 기세를 몰아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아니면 본인의 어떤 사전 선거운동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이든 굉장히 적절치 못하죠. 특히나 국민의힘의 거의 100% 원인이 있는 이번 탄핵으로 인해서 이번 대선이 치러지는 건데 그 상황에서 본인이 국정을 내팽겨치고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저는 전혀 적절치 않다고 보고 또 저는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에서 지금 8인 나와서 4인 나와서 지금 2인 나와서 오늘 토론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토론한 거죠? 어차피 한덕수 총리 나와가지고 지금의 지지율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쪽으로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네. 저희가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비판할 때 너희는 후보도 되지 못하는 정당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는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비판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뭐 한덕수 후보 지지율 끌어올려주는 발사대 같은 건가요? 치어리더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응원해주려고 나온 거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국민의힘이 뭐 지금 나경원 의원 사무실까지 내주면서 뭐 한덕수 총리가 계약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국민의힘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근데 한덕수 총리는 명백하게 무소속입니다. 이런 그렇죠. 측면에서 과연 네.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고 이번 대선에서도 외부에 있다고 보일 수 있는 인사를 영입해와서 매번 이렇게 떴다방식으로 대선을 운영한다는 것이 과연 저는 뭐 야당이라서 비판하는 것도 있겠지만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박민영 대변인 얘기를 좀 듣기 전에 저희가 일단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후보 등록일 전에까지 어떤 일정이 좀 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픽으로. 말씀하신 대로 좀 전해지기로는 내일 사임을 하고 2일에 출마 선언을 하고 무소속으로 일단 후보 등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당장 뭐 입당을 한다기보다는 외곽에서 좀 단일화 작업을 한 이후에 본선은 사실 무소속으로 뛰기가 힘들잖아요. 자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서 뭐 공약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10일에서 11일에 대선 후보로 등록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좀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 얘기도 좀 마저 들어볼까요? 예, 저도 뭐 내일 오후 정도에 사퇴를 하고 좀 모레 오전 정도에 출마 선언하지 않을까라고 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임라인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기서 또 네.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던데 예. 공보물 인쇄 전에 해야지 뭔가 발송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그런 거야 저희가 추이를 보고 미리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한 6, 7일 정도에는 결론 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당무 선권이 있는 최종 경선 후보가 사실 주도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두 사람 간 얼마나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한 대행이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입당을 먼저 하고 경선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한다라고 하는 당내 민주주의에 조금 근간을 훼손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선처럼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단일화를 하더라도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다음에 이 당내 주도권이 있는 후보를 꺾고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명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우려들과 명분들도 불식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게 11일 이전까지 후보 등록을 마감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드롭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무소속 후보를 국민의힘이 지지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기호 2번을 받을 수가 없고 선거비 보전 문제도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일단 나와서 11일 이전에 결론을 낸 뒤에 입당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후보 등록 전에 입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2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1일 최종 후보 등록 전에만 하면 입당을 됩니다. 하면 되는 네, 거죠? 네, 이제 그때가 이제 국민의힘 이름으로 최종 후보 등록을 마감하는 것이 예. 11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선이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출하기 직전까지는 최종 후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단일화 과정이 중요하고 예. 이제 좀 두 분은 혹평을 해주셨지만 네. 뭐 정당 민주주의, 정당 정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당이 왜 존재하냐를 생각을 하면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정당은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승리 가능성을 0.01%라도 높일 수 있다라는 선택지 아래 그 외의 이유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덕수 대행이 전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우리 경선이 계엄을 옹호했냐, 계엄을 유발했냐 가지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발을 했건 옹호를 했건 나머지 한쪽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후보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상계엄 국면으로부터 꽤 자유로운 위치예요. 왜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위법이 없다라고 이미 결정을 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도 근데 뭐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은 있지 않아요? 총리인데? 예, 근데 사실 비상계엄을 단호하게 반대한 것도 맞죠. 예. 그리고 사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비상계엄까지 이르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3년 내내 총리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야당이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행정부를 파괴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누구보다 당사자적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게 한덕수 대행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40년 이상을 공직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87 체제를 정통으로 겪으면서 야당은 정말 나라가 망해야지만 집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왜곡된 요인 구조를 가지게 됐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정치적으로 단죄하는 것 외에 아무런 제주 수단이 없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당사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분이 3년만 난 관리직으로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내 손으로 87 체제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명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5년 동안 이재명이 당선돼서 192석의 그 임기를 누리면서 심지어는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뭐 법사위라든가 기재부 예산실이라든가 네. 이런 억제기마저 제거된 상태에서 5년 통치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3년 동안 관리직으로서 대권 욕심이 아니라 어떤 좀 체제에 대한 종식 네. 그리고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뛴다라고 하면 그건 상당히 이야기해볼 만한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당은 조금이나마 얘기가 될 만한 사람, 국민들에게 세일링이 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한 표라도 더 부담 없이 던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한덕수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근데- 그게 그렇지 않고 근데 여기 예. 가능성의 측면에서 한동훈 말씀드리는 후보도 것이요. 3년만 한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네. 네, 한동훈 그랬는데? 후보도 개헌을 하고 자기도 뭐 87 체제에 문을 닫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그 부분은 겹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또 비판을 하면 제가 또 뭐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거기 때문에 아니 제 말은 같다라는 게 3년이라는 어떤 개헌을 목표로 네, 제가 한 그래서 3년 임기를 갖다 똑같이 당사자성이라는 부연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그걸 직접 겪어보고 야당의 사실 저는 한동훈 후보는 야당의 그런 목리에 편승한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동훈 네. 후보가 3년 임기 단축을 주장하는 것은 좀 기술적인 접근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한덕수 대행은 여야의 총리를 모두 역임을 하면서 예. 그 문제의식을 전 정통으로 느꼈다라고 하는 그 당사자성이라는 게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만약 민주당이라고 한다면 딱 너무 전략적이고 편해지는 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총리였어요. 네. 처음과 끝을 같이 한 윤석열 프레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지금 윤석열 프레임을 벗어나겠다고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나 야권 특히나 뭐 야권에서는 정말 공격하기가 편한 상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물어뜯기 편한 상대가 한덕수 권한대행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론 뭐 이제 한덕수 민주당은 권한- 대선을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그렇게 치르고 가려고 싶어 하니까 하니까. 그 프레임 자체가 예.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총리였던 사람이 나온다. 네. 그것도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다. 너무 상대하기가 그러니까 프레임 잡기가 그러기가. 너무 좋죠. 개업날 뭐 했어요? 네. 뭐 이것만 계속 물어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결국에는 전략 구도에 있어서 한덕수 총리를 제가 뭐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떤 정치적 전략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나오는 순간 설주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반이재명 대 개헌 구도가 또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거 이미 한번 평가받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8대0 전원 인용을 했고 또 이전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거든요. 그때 나온 것도 결국에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계엄은 잘못했지만 이재명은 안 됩니다였어요. 네. 그러면 한덕수 총리 나와가지고 이재명 막기 위해서 저는 출마했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예. 또 빅텐트 얘기 나올 거고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정말 편한 선거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도 계엄은 청산해야 되지 않겠나.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내라는 청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표현을 계속 쓸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프레임에 있어서는
저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선거라고 보고, 그리고 박미연 대변인께서 뭐 어떤 정권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1%라도 더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배출하는 것이 정당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입당한다 그러면 받아들여서 정권 이길 건가요? 대선 이길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당이란 것이 물론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제1 목표가 되어야겠지만 어느 정도 정당의 생리를 이해하고 정당이 어떤 이념과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박미연 대변인 아까 말씀하신 것이 결국에는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하는 정치들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논리대로라면 한덕수 총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권은 아니었지만 이 정부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조금 지지율 높다고 데려와가지고 홍준표 의원처럼 30년 동안 국민의힘에서 정치한 분들, 물론 선거에 의해서 낙선한 거지만 네. 그분들 제치고 바로 이렇게 경선 무시하고 1위 후보가 된다라는 것이 저는 과연 공당이 아무리 정권 창출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옳은지 모르겠고, 또 한덕수 총리가 뭐 계엄에 있어서 위헌 위법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그것이 기각이 되었지만 그 기각이 된 이유가 만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고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는 중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거든요. 예. 그 표현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한덕수 총리가 재임 기간 동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금 비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전과 사범이고 위법한 행위를 많이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의해서 확인됐는데 뭐 여러 정부에서 일했고 지금 지지율 잘 나온다고 다른 경선 거친 후보들 다 무시하고 원샷 경선 통해서 입당하고 빨간 딱지 바로 빨간 포장만 해서 입당한 다음에 바로 다음날 등록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좀 좀 하나 반론을 여쭤봐야 될 게, 네. 왜냐면 빅텐트가 아마 한덕수 네. 대행이 들어오면 국민의힘 후보랑만 단일화 시도를 할 게 아니라 외곽에서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잖아요. 그중에 한 명인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관훈 토론회에서는 본인이 묻지마 단일화할 생각은 없다. 특히 또 계엄 책임자와는 함께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뭐 확실한 어떤 결별이랄까 이런 게 없다면 이준석 후보도 절대 그런 빅텐트에는 들어가실 생각이 없는 거죠. 뭐 저는 방송 나갈 때마다 빅텐트 없다라는 말부터 시작하고 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와의 결별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과연 과거에 있었던 그런 방금 말씀하신 외부 인사를 데려와가지고 공당의 대선 후보로 세우는 것, 그리고 덩어리즘에 의해서 정치하는 것들, 그런 문화가 다 청산돼야지 얘기라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 네. 저희는 뭐 그런 정치 관습이 국민의힘에서 계속되는 동안 오히려 단일화하는 것이 저에겐 굉장히 손해고 저부터 탈당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명분 없이 그렇게 한다면 당원들이 많이 떠날 것 같아요. 당원뿐만 아니라 저부터 탈당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명분이 저는 있으면. 그런 측면 명분이라는 것이 과연 만들어질까? 과연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뭐 전부 지금 경선 후보로 나온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는 말할 것 없고 한동훈 후보는 뭐 자기가 계엄을 막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한동훈 후보도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한 사람이고 예. 계엄 측면에서도 그 계엄 당시에는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는 오히려 단일화를 하지 않고 저희만의 길을 가는 것이 저희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도, 그리고 저희의 승리 확률을 조금 더 높이는 데 있어서도 저희는 단일화 없는 것이 5월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 전제가 맞춰져야 돼요.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되든 간에 최소한 30에서 35%의 어떠한 여론 지지율이 나와야지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이준석이라는 후보가 필요한 거지, 단일화에 필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지, 뭐 30%를 못 넘고 계속 어떤 뭐 이재명 대표는 계속 45, 47을 찍을 텐데, 그러면 여기서 그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화만 한다 해서 그게 플러스 알파의 시너지가 난다? 그러지 않을걸요. 그건 뭐 보장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건 확실한. 그리고 이준석 아마 후보도 만약에 진짜 단일화에 응하게 된다면 진짜 거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든 걸 다 내줘야 돼요. 진짜 껍데기만 가져가고 알맹이 다 내준다는 생각이 아니면 껍데기도 없습니다. 이준석 아니 네. 진짜 이준석 후보가 받아들일 일이 없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굳이 받아들여서 본인이 좋을 건 없죠. 예. 제가 좀 반론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예.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임승호 대변인 하신 말씀은 수권 자체가 목적이 아닌 정당, 제가 좀 폄훼하는 것 같지만 자강이라는 게 참 말은 좋지만 어쨌거나 이번 대선은 선거 승리 그 자체보단 명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쪽과 어쨌거나 수권 그 자체가 목적인 사실 거대 양당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뭐 그 외에 하셨던 이야기는 다 동어 반복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명분이 없다, 뭐 출마를 해서 뭐 결과가 달라지겠냐, 어차피 지는 선거다. 그런데 그런 무기력한 이야기는 사실 그 당 밖에서는 하는 것이고요. 예, 당 안에서는 어떻게든 승리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한덕수 대행이 단순히 반 이재명이 아니라 이 40년 넘은 공직 생활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자성을 가지고 정책들을 펼칠 수 있다. 네. 개헌의 명분을 가질 수 있고, 뭐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경제 전문가로서의 그런 역할, 그리고 국정을 안정시킨다라고 하는 그 정쟁, 법조 중심의 정쟁을 탈피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 등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지점들을 이제 유권자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자꾸 당이 무슨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당원들이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은 80% 넘거든요. 예. 일관되게 그런 지표가 나옵니다.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화학적 결합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합집산과의 차이는, 이합집산은 인위적으로 썩는 것이지만 한덕수 대행은 3년 동안 사실 저희 정권의 저희가 여당이었던 시절을 모두 다 같이 하면서 같은 정체성과 문제의식을 공유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정치인 출신을 데려오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만약 그런 논리라고 하면 김문수 장관도 저희 당원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과거의 이번에도 당원이었지만 오신 거죠? 네. 네, 탈당하셨다가 장관하셨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리라고 하면 저희가 그 외연확장이란 말 자체를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정당의 그런 승리라는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너르게 당원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지점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개혁신당을 폄훼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폄훼하셨죠. 네. 수권 자체의 폄훼를 먼저 목적이 하시죠. 아닌 정당이라고 네. 목적이 아닌 정당이라고 말씀을 또 하셨지만, 신경전을 두 분 뭐 저는 좀 대변인 이런 것도 뒷 필요하니까. 일리기 네. 쓰고 근데 계신데, 저는 예.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집권한 정권도 지키지 못했으면서 다시 네. 수권을 얘기한다는 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외연 확장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 저희를 수권의 목적이 아닌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니, 저희는 이런 측면에서 단일화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예. 하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 대변인이면 결국에는 공당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저희 개혁신당이라는 지지율을 지금 굉장히 좀 낮게 보시고 수권 정당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으니, 저희는 오늘 더 이렇게 단일화를 하지 않고 마음이 저희만의 굳어지신 거예요? 마음은 이미 이 굳혀져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니, 김문수 후보와 사실 한덕수 총리를 비교하는 것이 저는 좀 약간 대변인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공직을 위해서 잠시 탈당을 하신 것이고, 그게 예. 과연 한덕수 총리와 비교할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당원들이 국민의힘 단일화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원들로 대선 치를 건가요? 국민들이 지금 유권자고 국민들이 다 투표하는 것이 아닌가요? 결국에는 물론 경선 과정에서는 어떤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고 당의 의견이라는 것이 반영되어야 됐겠지만 예. 결국에는 그 후보가 나와서 심판받는 그 장은 국민들의 선거입니다. 그래서 과거 당원들과 민심의 괴리에 있어서 결국에는 선출되었던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네. 지금 종말을 맞이했는지 좀 판단하시면 과연 네. 이번에서도 국민의힘이 같은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제가 생각해 짧게만 좀 말씀드리자면 질문을 제가 다른 걸 해볼까요? 짧게만 예, 드릴게요. 짧게. 네. 제가 문제해 주세요. 수권 정당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그거죠. 그 정권 창출보다 명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자체가 수권을 숙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양당과는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 여기서 제가 그 질문 지점을 하나 말씀드린 드리면 거고. 네. 단일화 빅텐트가 쳐져요. 그래서 단일화를 했는데 국민이 이준석 후보를 택해요. 그러면 네. 국민의힘은 이준석 후보의 어떤 당선을 위해서 도우실 건가요? 당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 당의 숙명이죠.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 같은 사람들은 정파적으로 사실 생각을 하고, 이 정치인들끼리는 서로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견제를 하기 때문에 서로 그 야욕을 중심으로 좀 형해화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품이 넓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자로 인식을 하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권의 욕심 때문에 어떤 정치 행보를 통해서 나왔다라기보다는 3년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그 진정성이 다른 후보들이 했을 때와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관리자로서 나는 87 체제를 종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근데 권력 의지를 그렇게 표명을 진짜 권력 의지가 진짜 끝도 없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정말 그게 저는 권력에 대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요. 그 본인이 이제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네. 근데 만약에 그런 모습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들에게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3년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그 국민들이 물론 이제 좋게 봐주시는 한동훈 분도 후보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더니 아니 3년에 밸런스를 맞춰. 3년의 네, 똑같은 시간이 거예요. 나에게 반드시 네. 필요하다라는 의지를 보일 수는 그렇죠. 있잖아요. 거기는 3년만 하고 진짜 자기는 뭐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한덕수가 네. 내가 관리만 하겠다 나온다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워딩의 차이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뭐 둘 다 3년일 수도 있고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나중에 이제 뭐 그렇게 하면 근데. 저는 어떤 권력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에서는 그런 식의 접근이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뭐지? 우리가 약간 대통령을 생각할 때 약간 네. 잘못된 거지만은 약간 권위적인 것도 있고 우리가 이 카리스마 있게. 약간 왕이라는 왕조가 예전에 있어서 이어져 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물론 저는 왕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어떤 분은 왕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네.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총리로서의 어떤 그걸 벗어나야 한다면 관리자로서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 네. 모든 정치인의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신 분들이 예. 많잖아요. 정치 시작하면은 뭐 네. 끝은 대통령을 꿈꿔야지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하시니까. 근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진짜 이제 출마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뭐 그런 모습을 조금 본인의 좀 그런 욕심을 보이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원래 오늘 그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토론회 얘기할까 했는데 사실 아직 벌어진 일도 아니기도 하고 뭐 예상하는 게 별로 의미는 의미가 없을 것 있을까요? 같아서 예, 일단 표심에 영향이 없다. 네. 예, 표심에 영향이 없다. 일단 뭐 10시에 한다고 하니까 뭐 그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 시그널 나이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